에릭 프롬은 사랑의 세 번째 요소로 존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경외가 아니다. 존경이란 그 어원 바라보다에 따르자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유일무이한 개성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존경은 상대방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관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존경은 착취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 만일 내가 남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또는 그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사용할 대상으로 내가 필요로 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존경이란 자립을 성취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뚜렷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목발 없이, 즉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착취하고자 함이 없이 서서 걸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존경은 자유의 기반 위에서만 존재한다. 프랑스의 옛 노래에 있듯이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며 사랑은 자유의 아들이지 결코 지배의 아들은 아니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하다. 배려와 책임감은 그들의 지식에 의하여 유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적이 된다. 관심에 의해 유발되지 않은 지식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지식에는 여러 층이 있다. 사랑의 한 측면인 지식은 주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핵심까지 꿰뚫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을 초월하여 타인을 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이 화내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안다고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 노여움보다 더 깊은 곳까지를 그에 대해 안다고 하면 그의 불안과 번민, 고독감과 죄책감을 나는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노여움이 더 한층 심각한 그 무엇의 단순한 외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를 불안하고 당황해하는 사람, 다시 말해 노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에릭 프롬이 하고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서 존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리스펙트 얘기를 하고 있죠. 리스펙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리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인터랙션한 지식보다는 저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거나 여러분들이 학생을 만나거나 성도님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어떤 경우는 마구 화를 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화를 내는, 외면에 드러나고 있는 화내는 모습, 이분의 화난 어떤 언어나 그러한 표정, 그 밑바닥,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분의 무의식적인 내면 세계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식이 깊어야 된다.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져야만이 이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을 진정 참으로 사랑해낼 수 있으려면 이분이 지금 무척 화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무척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나는 이분이 화를 내서 이분을 화를 어떻게 다스려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화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그보다는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불안과 근심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로움이나 죄책감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몰라요. 실제로 이분이 화를 내는 것의 의미는, 이분은 의식적으로는 화를 내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많은 갈등이나 어떤 심각한 갈등이나 심각한 불안, 우울,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화를 내는 것은 분노로 나타났지만 분노 밑바닥에는 더 이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을 화를 내는 사람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 사람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이분에 대해서 연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분을 깊이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을 그냥 화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그 화내는 상태로 존중한다고 하는 게 조금 어떤 피상적인 관계밖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식은 그 인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식은 사랑의 문제와 더욱 기본적인 또 하나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분리감의 감옥을 초월하기 위해 타인과 융합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는 인간의 비밀을 알려 하는 다른 독특한 인간적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순한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생명은 기적적이고 신비적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은 자신에게 또 그의 동료들에게도 불가해한 비밀의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우리는 동료를 알지만 우리가 하나의 사물이 아니고 우리의 동료가 하나의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또는 타인의 존재에 점점 더 깊이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지식의 목표는 더욱더 우리를 교묘히 피해간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영혼의 비밀 속으로 인간 그 자체의 가장 깊은 핵심 속으로 꿰뚫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비밀을 알아내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모한 방법이다. 그것은 타인에게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타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느끼도록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고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것은 타인을 하나의 물건, 우리의 소유물로 변형시키는 그런 힘인 것이다. 인간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의 궁극적인 단계는 극단적인 세디즘, 즉 인간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어 고통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누설케 하는 욕구와 능력이다. 인간과 타인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비를 파헤쳐 보려는 이러한 열망에는 심오하고 강렬한 잔인성의 본질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다. 이 사상은 아주 간결한 방법으로 아이작 바벨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그는 러시아 내란 때 전 주인을 사형하라는 도장을 찍은 동료 장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 나는 총살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총살로서는 그놈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 총살로서는 영혼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놈의 어디에 영혼이 있고 또 어떻게 보이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난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나는 적을 1시간 이상이나 짓밟아본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이 진정 무엇인지, 생명이 우리의 방식에 따라 어떻게 쓰러지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알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아주 공공연하게 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것을 끌어내어 분해한다. 또 동물을 해부해보기도 한다. 나비를 알기 위해 나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잔인하게 날개를 잡아뜯는다. 이러한 잔인성 그 자체는 사물과 생명의 신비를 알기 위해 더욱더 깊은 열망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다. 비밀을 알아내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침투인데 거기서 알고자 하는 나의 욕구는 합일에 의해 이룩된다. 융합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모든 사람을 알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인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일의 경험에 의해서만 인간에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디즘은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에 의해 유발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보았으나 내가 한 일은 단지 그를 죽이고 만 것이다.
사랑은 지식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사랑은 합일의 행위를 통해 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행위에서, 즉 나 자신을 주는 행위에서, 타인에게 침투하는 행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내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우리라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인간을 발견한다. 우리 자신을 알고 동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은 델포이의 금원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심리학의 주요 동기이기도 하다. 그 욕구가 인간의 모든 것 또는 그 가장 깊은 신비를 알고자 하는 것인 한, 이 욕구는 결코 일반 지식, 즉 사고에만 의존하는 지식으로는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1000배나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밑바닥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의 동료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이다.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행위에 있는데 이 행위는 사고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한다. 그것은 합일의 경험으로 대담하게 뛰어든다. 하지만 심리학적 지식이긴 하나 사고에 의한 지식은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지식의 추구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타인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에 대한 나의 착각과 불합리하게 왜곡된 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인간을 객관적으로 알 때에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인간을 궁극적 본질에 있어서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좀 쉽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알고 싶은 호기심이 대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알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파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명을 죽이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알에 대한 추구가, 진실한 알에 대한 추구는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데 상대방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대상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파악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동양적인 사고가 에릭 프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지성만을 가지고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하고 있어요. 에릭 프롬이 하는 얘기는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행위에 있다. 이 행위는 사상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한다. 사랑의 행위는 대담하게 합일의 경험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사랑의 행위는 대담하게 합일의 경험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를 통한 지식, 그 심리학적 지식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다른 사람의 실상을 보려면, 즉 내가 그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 곧 불합리하게 일그러진 상을 극복하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인간을 객관적으로 알게 될 때에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본질을 알 수 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굉장히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개념을 서양식으로 지금 굉장히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말하자면은 우리의 왜곡된 대상상을 극복하자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투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가진 편견을 상대방에 투사함으로써 실제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환상을 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판타시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그래서 우리가 불가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많은 표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아상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 인상, 그리고 수자상, 중생상, 뭐 이런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표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판타지라는 얘기죠. 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표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지어낸 나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상 자체도 우리가 A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내가 A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이미지를 투사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투사해서 결국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미지, 판타시와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실상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깊은 얘기는 주관과 객관이 이분으로 나누어지는 단계가 아니고 객관과 주관이 하나가 되는 상태 또는 객관과 주관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동양적인 지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서양의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끊임없이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분별지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분별지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가 허상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우리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한다는 것은 실상을 왜곡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들을 투사하는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상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사람, 전혀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을 투사하는 것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병리적인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부정적인 관계를 맺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해서 세상에는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분의 아주 배드 아버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분은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제 만나는 대상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대상, 특히 나쁜 대상을 투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상으로서 대상을 보지 않고 이분들 우리가 만나는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쩌면 이걸 결국 인식론의 지점에 이르는데 아까 어떤 호기심을 가졌을 때 그 호기심이 그 대상을 파괴해서 분해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있지만 사랑에 의해서 대상과 합체됨으로써 대상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 대상을 깊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 이게 깊은 공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대상과 자기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대상과 자기가 하나로서 합체하는 경험을 통해서 대상을 이해하고 자기도 이해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구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동양의 사고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실제 나는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아상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에 따라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내가 독립된 사람이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어서 나와 다른 대상들의 상들도 다 왜곡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서로 대립되는 나와는 분리된 대상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나라고 하는 것도 환상이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대상들에 대한 상들도 모두 다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환상을 깨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실상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실상은 무엇이냐고 할 때 나는 내가 대상과 독립된 내가 아니고 모든 대상이 결국은 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주가 나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의 활동이 부처의 활동이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 안에 붓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대상에도 붓다가 있다. 그래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같다. 그래서 유니언을 통해서 대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한다 하는 개념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설명하는 방법도 깨치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실제로 그 이해 표현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 각각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처럼 문외한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양 사람들도 동양의 사상을 깊이 체득해 나가기 굉장히 힘든데 이분도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동양 사람들의 이런 패러닥스칼한 어떤 관점들을 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함은경님, 우리가 지금 두서없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나 정서가 다가오는지 잠깐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게 많아서 우선은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간을 알고자 하는 문제는 신을 알고자 하는 문제와 병행한다. 전통적인 서구 신학에 있어서 사고에 의해서 신을 알고자 하는 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 신학은 나의 사고에 의해서 신을 알 수 있으리라고 여겨졌다. 신비주의에 있어서 이것은 일신교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사고에 의해서 신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포기되었고 신에 대한 지식 따위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신과의 합일이라는 경험으로 대치되었다. 인간과의 합일의 경험,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과의 합일의 경험은 결코 불합리하지는 않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을 빌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합리주의의 결과이며 합리주의의 가장 대담하고도 철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과 우리 지식의 한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인간과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지식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행위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인 것이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학의 논리적 결론이 신비주의이듯이 심리학의 궁극적 결론은 사랑이다. 여기서 에릭 프롬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거죠. 심리학은 과학으로서 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학만 가지고는. 그래서 신학의 논리적 귀결이 신비주의인 것처럼 심리학의 궁극적 귀결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에릭 프롬도 이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기 원문에 에릭 프롬이 쓴 걸 좀 보면은 Psychology as a science has its limitations and as the logical consequence of theology is mysticism, so the ultimate consequence of psychology is love.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가 도전인데 신학의 논리적인 귀결은 신비주의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는 그 자체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 혹은 궁극적인 귀결은 사랑이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심리학만 가지고는 심리학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자연과학적인 방법은 하나의 방편이라고 본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이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신학의 논리적 귀결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들이 꼭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의 귀결을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 일반 종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이게 신비가 되는 이유는 그냥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비온이 말하는 오라는 것이 어느 접근은 되지만은 명확하게 이해된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인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게 그 정서적인 사랑이라든지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사랑이라는 말 언어로서의 한계가 있지만은 사실상은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뭐랄까 우리가 또 그걸 수용해낼 수 없는 그런 지점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을 신비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뭐랄까 신비주의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정신분석학에서 공부하는 심리학의 궁극적 결론이 사랑이라 한다면 신학의 논리에서도 결론도 같은 맥락으로 사랑이라고 같이 내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죠. 네. 우리 김대희 목사님도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냥 조금 단순하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패러그래프에서 보면, 지식과 그 이해를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식으로 설명하거나 이해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를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신학의 논리적 결론이 신비주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이건 동양이나 서양의 영성가들이나 혹은 심리학자들, 정신분석가들이 다 스트럭을 하고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많은 영역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실제 각자가 어떤 분들은 수행을 통해서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깊은 사고를 통해서 깨치려고 무척 애를 쓰는 영역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선 그 기본적인 접근법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에릭 프롬 나름대로 좀 대담하게 접근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러브라는 것을. 그래서 단순하게 사이칼러지, 여기서 사이칼러지를 얘기하고 있으면 정신분석이라고 할 때 정신분석을 단순하게 과학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해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신분석이 우리 개개인의 성숙에 도달하도록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휴먼 포텐셜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사랑할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과 사랑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발달 심리로서의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얻는 것, 이 부분은 영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같을 수 있다.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서로 다른 길을 통해서 이 과정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인 게 우리가 비혼의 얘기대로 우리는 내담자의 얘기를 듣는 것도 내담자의 진실을 만나는 것인데 비혼이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떨 때는 추루스라고 얘기를 하고 얼티미트 추루스 혹은 이걸 하나의 신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적인 요소 혹은 진실 이렇게 아주 확대해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클리니컬한 임상에서의 진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 어떻게 얘기를 하건 우리가 개인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을 신비체로 보기 때문에 이분의 사이칼러지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이분 안에 있는 신성이 있다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분의 셀프 자체는 단순한 셀프라기보다는 성령과 혹은 불성과 함께하는 셀프이기 때문에 이분 자체의 셀프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신비체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비로움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의 체험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신비체로 보는 비혼의 개념은 저는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분이 한 얘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굉장히 사변적으로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역전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분을 안다고 하는 순간 그래 어느 지점에서 이분의 추루스를 만나죠. 그러니까 이분의 오를 만나는데 그 오가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하고 접촉이 됐지만 그 다음 회기에서는 반드시 그 오를 우리가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살아있는 신비체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의 무의식과 이 내담자의 무의식이 만남으로써 이분의 진실, 이분의 그 신비에 우리가 접근했지만 그 다음 순간에 이분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혼이 이볼빙 오라는 개념을 진화하는 오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가 한 번 이분의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분의 실제 모습이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롭게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우리 정신분석가가 가져야 될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게 어떤 스피리추얼 디렉터도 마찬가지죠. 이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분 안에 있는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함께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우리가 이 사람의 이 내담자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디렉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만났던 이 사람 이분에 대한 어떤 선입견 그러니까 비혼이 얘기대로 언더스탠딩이나 위시나 소망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지식이나 이해나 메모리, 기억 기억이나 소망이나 이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담자를 만나라고 하는 얘기가 이전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 시점까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분은 신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계속해서 이분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비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이분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롭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불가에서도 끊임없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얘기라고 결국은 우리는 허상 속에 허상을 보고
실상으로 착각하고 사는데 그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임상적으로는 실제 이분의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지식을 투사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분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배려, 책임, 존경, 지식은 상호 의존한다. 이런 것들은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신이 일한 만큼을 갖기 원하고 전지전능하다는 자기 도치적 환상을 포기하고 순수한 생산적 활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내적 힘에 입각한 겸손을 터득한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태도의 징표이다. 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분리감을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사랑, 하비레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의 사랑에 대해 말해왔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성숙한 인간, 곧 자신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휘하고 스스로 일한 결과만을 차지하려고 하고 전지전능이라는 자아 도취적 꿈을 포기하고 오직 순수한 생산적 활동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내적 힘의 바탕을 둔 겸손을 터득한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아까 사랑의 요소를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었죠. 보호, 책임, 존경, 지식.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다 상호 의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원문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케어나 레스폰서빌리티나 리스펙트나 나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성숙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성숙한 인격의 요소라는 말로 바꿔져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의 활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 성숙이라는 것과 이 사랑은 공일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달시키고 자기애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그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대상 사랑이라고 하는 게 대상을 자기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상 사랑이 아니에요. 그 나르시스틱 러브라고 하는 것은 자기애적인 사랑은 여기서 에릭 프롬은 사랑이라고 보고 있지 않은데 이건 의존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유아적 의존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펀타일 디펜던스를 이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의존을 설명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머추어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 행동,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덕티비티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생산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성숙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아까 성심리학에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리고 제니털 피어리드라고 하는 제니털 피어리드에게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피어리드를 그러니까 제니털 피어리드에 우리가 발달한다고 하는 게 성심리학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발달 이론으로 보면 우리가 남에게 의존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이 나르시스틱한 태도를 청산하고 맨 마지막에 달성하는 게 제니털한 어떤 관계죠. 제니털하다고 이게 프로덕티브 관계라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 나르시시즘을 벗어나서 대상과의 관계를 이룰 때 자기를 벗어난 상황에서 대상과의 맺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롬의 얘기는 사랑의 얘기지만 결국은 성숙의 얘기예요. 성숙한 사람의 특성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 남아있는 것들 잠깐 나누는 시간 갖죠? 네, 교수님. 아까 얘기 들어서
일단 왜 예전에 프로이드가 융에게 편지를 보낸 거에서 그 치료는 결국 사랑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프롬의 이 책에서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파헤치고 있다, 다루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랑이 아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숙한 사랑이라는 느낌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요. 아주 사랑에 좋은 통찰이에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크게 간통하고 있는 얘기가 성숙한 사랑을 프롬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에 이르는 길을 성숙한 사랑으로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쩌면 지루할 만큼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가. 네. 우리가 지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동양의 선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팔만대장경을 읽어서 그 원리는 아는데 실제 체험이 일어나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각각 견해가 다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불교라는 건 나중에 나온 거고 원래 부처님 시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바로 깨친 사람들도 많았다. 꼭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게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런 저런 다른 어프로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깊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깊이 깨우치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 누구에게 남아있어요. 이건 어떤 우리 평생의 과업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선 통찰이 깊어지는 것, 우리 단순한 인텔렉츄얼한 부분이 아니고 인텔렉츄얼과 한 부분과 이모션하는 부분, 이게 전체로서 우리가 깊이 통찰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의 삶 자체가 수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인품이 드러나야 되는 성숙한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임상가로나 그러니까 상담자나 분석가나 라이프 코치나 혹은 영성 지도자로서 그 길에도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우리의 나르시시즘을 벗어나서 대상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대상을 도울 수 있고 바르게 사랑함으로써 이분 스스로가 자기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변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바르게 사랑할 능력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깊이 사랑할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이분들도 우리를 모방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돕는 사람 스스로가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애를 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인격으로 변모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를 먼저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에릭 프롬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우리 오늘 부끄러운 얘기 좀 듣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내 자신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 이렇게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약간 체화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네. 진심으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잠시 들었던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처음으로.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제가 한 7, 8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구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우연히 겹친 게 아니고, 내가 약간 내 자신을 사랑한다, 아니면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본다,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느낌이 그냥 말로서만 아니라 약간 든 것 같고, 저랑 같이 수업을 계속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자신한테 굉장히 또 각박한 면이 또 있잖아요.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되게 엄격하기도 한 면이 있는데 그런 면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깨나가는 그런 조금 제가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기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도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길로 나아가는 게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자기 사랑한다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갖는다 하는 말하고 그렇죠. 예, 건강한 나르시시즘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기 도취적인 이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들이 막 겸손이라는 표현으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뭐 자아도취라 해야 되는데 전지전능이나 자아도취나 이런 것들이 지나친 나르시시즘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봤어요. 다른 사람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보고 다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안 불쌍한데 불쌍하다고 막 그래버리고 옆에 볼 때는 되게 막 딴 사람 챙겨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딴 사람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에리 프롬 말한 대로 이런 건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볼 때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나를 너무 안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한주의 말씀대로 자기한테 가혹한 이유가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잘나야 돼서 나한테 가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불가지 얘기는 아상 얘기예요. 내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에 내가 부응해야 되고 그 상에 걸맞는 생각이나 정서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계속 나를 딱 따라하는 거죠. 맞아요. 항상 달리는 삶인 거죠. 주막 앞에 달리는 말을 계속 채찍질을 하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활동가가 아니라 피해자인 건가요? 그렇죠. 순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활동이 자발적인 활동이 아니고 어쩌면 피할 수 없어서 계속 멈추면 불안하고 힘들어지니까 멈출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아까도 그 부분을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로 자발적인 열심인가 아니면 강요받은 열심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 스스로 제가 착각하고 있는 자발적인 열심.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자발적인 열심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를 계속해서 스스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거기에 속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가장 저희 아내와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아내는 제 건강을 생각해서 일찍 와라. 뭐 너무 일에 몰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되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나 스스로 희생시켜 주고 있는 거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극한의 시점에 왔을 때 이제 건강에 이상을 정말로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때 분명히 저는 되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되게 희생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을 했던 걸까?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강요받았던 걸까?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 강요받았던 걸까? 되게 애매한 그 복합적인 상황에 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게 활동과 열정, 그다음에 이게 진짜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어, 내가 순환자이고 피해자인가 하는 그런 거에서부터 이 프롬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어, 이성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또 영성적인 면에 있어서까지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사랑의 단계로 얘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 안에서 저를 바라보니까 아, 나는 지금 계속해서 그 착각과 현실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세뇌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아상의 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요. 우리 함은경 님도 마지막 소감 잠깐 나누고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만나는 거.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대학교 때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읽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진짜 약간 대학생이 된 느낌이 들었고요. 좀 사랑의 개념이라는 게 되게 감정적이고 추상적이고 너무나 많이 쓰여지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좀 느낀 거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이기보다는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이렇게 딱뭐 인격화가 됐다고 표현하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 정리되어지는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던 사랑의 개념인 것 같고요. 거기 안에 이제 실제의 어떤 자기 애성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 되게 저한테는 좀 도전이 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되게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전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네 가지 요소들이 있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만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라는 이제 교수님의 코멘트가 되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게 평생이 걸린다는 그런 말처럼 이 사랑을, 나도 정말 사랑 많이 주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게 내가 만든 허상 안에서 어떤 비자발적이고 아까 저기 하셨던 분들의 말처럼 자발적이지 않고 했었던 과정이 또 하나의 발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함 선생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